즉 우리말로 말하면 내 자식도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듯이 우리 민족이 귀하면 다른 민족도 귀하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랑케는 모든 민족이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갖게 되면 이 세계는 평화가 올 것이고 인류는 진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진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양사학자 임종권입니다. 서양사학자가 한국사 문제를 다룬다는 게 생소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국사학의 기본적인 이론의 틀이 소위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증주의 사학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로 수용되어 왔고 또 어떤 의미로서 그 이론의 바탕으로 우리 한국사를 연구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지 이러한 그 내막을 샅샅이 살펴보기 위해서 서양사학자인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은 이전에는 철학이라는 분야에 속해 있었죠. 아직 학문적인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 그런데요. 그래서 1819세기 말경 중순경쯤 독일에 있는 레오날드 폰 랑케라는 역사학자가 비로소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역사학은 철학으로부터 독립해서 학문의 기초를 닦게 됐고요. 이 근대 역사학인 랑케 실증주의 사학이 바로 일본에 수용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근대화된 나라이고 또 제국주의적 정책을 펼쳐서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되고자 하는 그런 군국주의 사상이 아주 확고하게 확산되고 있던 터라서 일본의 기본적인 그러한 패권 야망에 대한 역사학적 이론 토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랑케 실증주의 사학이라는 것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랑케의 제자인 리스가 도쿄 제국대학에 초빙이 돼서 도쿄 제국대학에 최초로 사학과가 설치가 됩니다. 이제 일본 역사학자들이 거기서 말하자면 랑케 실증주의 역사학을 배우고 또 그것을 연구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본의 역사를 근대학적으로 정립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제 랑케 역사학은 사실 제국주의 이념과는 동떨어진 아주 다양한 그 역사학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역사학은 이 랑케 역사학을 제국주의 정치적 이념에 맞추기 위해서 변형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왜곡된 거죠.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독일은 유럽 역사에서 변방의 나라였고 또 가장 근대화도 늦게 되어 있고 후진국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미 15세기, 16세기에 절대주의 국가,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이루어서 강력한 국가 체제를 이룬 반면에 독일은 여러 개의 공국, 소국으로 나누어져서 굉장히 분열이 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강대국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시달려왔던 그런 나라예요. 북쪽으로는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런 강대국이 쌓여서 독일은 항상 침략당하고 또 착취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 나라였죠. 그런 중에 브란덴부르크라고 하는 요즘 말하는 베를린 중심으로 하는 그 공국의 빌레름이라는 공국이 어떻게 하면 독일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독일 민족을 통일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럽에서 독일이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다가 그게 역사의 문제를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역사는 알다시피 게르만 민족, 유럽에서는 야만이라는 의미의 민족이었죠. 그래서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런 편견된 역사관에 의해서 독일은 항상 좀 미개하고 문화가 발달되지 못한 그런 민족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빌레름이라는 국왕이 랑케를 베를린을 초빙을 해서 베를린 대학교에 역사학이라는 한 과목을 만들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독일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게 됩니다. 랑케는 뭐라고 했냐면 독일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족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민족 정신에 의해서 독일 민족이 통합이 되고 그래야만이 독일이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 역사를 다시
정립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유럽의 모든 역사에서 왜곡되고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독일의 역사를 난케는 유럽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서 철저하게 고증하고 실증을 해가지고 독일 역사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우수한 민족이고 독일은 또 역사학적으로도 유럽의 중심의 민족 국가로서 유럽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독일민들에게 비로소 그러한 독일 민족 정신을 고양시키고 또 그 고양된 민족 정신에 의해서 독일 민족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통일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프러시아이고 그 프러시아가 비로소 유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국을 구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1871년에 세당이라는 곳에서 프랑스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독일 황제가 바로 프랑스의 왕궁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의 황제로 취임하게 되고 독일을 제국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의 최약국이었던 독일이 유럽의 최강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거죠. 일본이 독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바로 이런 점이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빈약한 나라였죠. 조선과 중국에 비해서. 그런데 독일의 그 모델을 보니까 유럽에서 가장 빈약했던 독일이 가장 강국으로 부상한 그 모델을 따르기 위해서 바로 일본이 독일의 난케라고 하는 그 실증주의 사학을 수용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약간의 변형된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난케의 실증주의는 민족 중심의 역사학이에요. 문제는 그 민족주의가 바로 국수주의라고 하는 위험성이 따른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일본에서는 잘못 이해한 것이죠. 뭐냐면은 난케의 민족주의 역사관은 개별성과 특수성이에요. 말하자면 어느 민족이라든지 그 민족이 다 개별적이고 특수하기 때문에 서로 우열이 나눠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죠. 즉 우리말로 말하면 내 자식도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듯이 우리 민족이 귀하면 다른 민족도 귀하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난케는 모든 민족이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갖게 되면 이 세계는 평화가 올 것이고 인류는 진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진 거죠. 그런데 그 19세기에는 유럽도 제국주의가 굉장히 팽창한 때이고 일본 역시 군국주의 기반으로 한 제국주의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난케의 역사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역사학자들은 소위 국학파라고 하는 사람, 즉 천황을 국본으로 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강력한 제국주의 정책을 펴나갔던 그런 사상가들이 난케 역사를 받아들일 때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냐면 난케에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와 바로 제국주의 이념과 결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국주의 이념이라는 것은 역사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이념을 갖고 있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역사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지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 그게 보편적이에요. 사실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식민지 정책을 펼 때에 식민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전부 다 미개하고 열등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우수한 민족이고 근대화되어 있고 아주 뛰어난 문화를 가진 유럽이 그러한 열등한 민족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개화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게 당연한 논리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제국주의 논리가 바로 식민주의 역사가 아닌데 일본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논리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근데 난케는 민족의 개별성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어느 민족이 더 뛰어나고 어느 민족이 열등하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다 동등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제국주의 이념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뭐냐면 난케 역사 안에서 민족주의와 그리고 제국주의의 이념인 보편성을 결합을 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국수주의인 거죠. 그리고 식민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변형된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 조선사를 연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중국과 만주, 동남아시아 모든 아시아 지역을 역사를 연구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왜곡이 나오고 바로 잘못된 역사관을 그들에게 우리 조선 사람에게도 조선 역사한테도 그런 잘못된 비뚤어진 역사관을 심게 된 거죠.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학자도 바로 그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학도 그렇게 변형된 난케의 변형된 실증주의 사학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 변형된 실증주의 사학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바로 우리 역사학에서 식민주의 사학이 척결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바로 그러한 원인을 파헤친 것인데, 이 책에 대해서 출판 금지를 된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역사를, 민족주의는 국수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보편적으로 봐야지 왜 그것을 개별적으로 특수하게 보느냐. 민족의 역사를 개별적으로 특수하게 보면 국수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난개 실증주의 역사학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즉 우리나라 난개의 실증주의라고 자처를 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실증주의는 바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어낸 난개 실증주의 민족에다가 플러스 제국주의 인민 보편성을 결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역사를, 민족주의 역사를 보편적으로 봐야지 왜 개별적으로 봐야 되느냐고 주장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보고 보편적으로 보자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는 추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우리나라의 실증주의 사학자라고 하는 그 역사의 학문적인 틀은 원래부터 독일의 난개의 실증주의 사학을 수용한 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자에 의해서 배우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의 난개 실증주의 역사학 본래 그대의 의미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또 그것을 배운 게 아니라 바로 제국주의 이념과 결합된 잘못된 왜곡된 실증주의를 배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식민사학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그 자체가 난개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고 지금까지 그를 고수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역사의 보편성과 개별성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보편성은 제국주의고 식민주의적인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뭐냐면 우리 민족을 역사를 하되 인류라고 하는 보편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라고 하는 보편적 관점, 그것은 스펜서가 말하는 적자 생존의 논리고 제국주의가 말하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런 보편적인 역사관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 역사를 본다 하면 그건 식민주의 역사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실증주의 사학자는 근본적으로 난개 실증 사학도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 역사학자들이 식민사관을 그 틀을 그대로 배워서 그것이 마치 진짜 난개 실증주의 사학인 것처럼 한국 사회에 적용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왜곡된 우리 역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난개 실증주의 사학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역사 이론에 대한 어떠한 그 소견도 또는 거기에 대한 식견도 없어요. 또 스스로 그것을 연구해 보려는 의욕도 없어요. 스스로가 일본 제국주의 신학자들한테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학자들한테 배웠던 그 난개 실증주의 사학이 마치 진짜의 난개 실증주의 사학처럼 신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이론을 하면 상당히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역사 이론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 관점에 따라서 역사의 연구가 방향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식민주의 사학을 척결하자고 외쳐도 우리 기본적인 역사관이 그런 보편주의적 역사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식민주의 사학에서 탈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편성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성 있고 좋은 말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의미가 공정한 의미의 역사관이 아니라 그것은 적자 생존의 제국주의적 역사관이고 그것이 바로 식민사학의 기본 이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실증주의 사학은 여전히 그런 제국주의적 보편성의 민족이라는 것을 결합을 시켜서 여전히 제국주의 식민사학자들이 왜곡시켜 온 난개 실증주의 사학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이 책을 읽으면 우리나라가 왜 지금까지 식민지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척결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런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적 역사관이 우리 한국 사학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그것이 지금도 계속 확대 재생산되어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되게 연구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 내막을 또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